그놈의 옷을 벗겨라. 대감의 명령에 마당쇠 돌쇠의 저고리가 거칠게 벗겨졌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쇠의 왼쪽 어깨에는 붉은 매화꽃 모양의 점이 선명했고 가슴에는 반으로 쪼개진 옥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20해 전 사라진 이 집안의 적장자에게만 남겨진 물건이었습니다. 대감은 돌쇠의 얼굴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이 아이가 내 진짜 아들이야. 그때까지 양반집 외아들로 살아온 도련님 윤겸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마당 한쪽에 쓰러져 있던 늙은 유모가 피를 토하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은 제 아들입니다. 하룻밤 사이 종은 상전이 되었고 상전은 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아이 바꿔치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를 바꾼 그날 밤, 이 집안에서는 한 여인이 죽었고 그 죽음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조선 숙종 연간 한양에서 사흘길을 내려가면 버드나무가 빽빽하게 늘어선 유청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웬만한 고을 원님도 함부로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거대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병조 참판을 지내고 낙향한 윤태문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100여 칸이 넘는 집에는 논밭이 끝도 없이 딸려 있었고 집안에서 부리는 종만 50명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종 가운데에서도 가장 천하게 취급받는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나이는 21,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글한자 배운 적이 없는데도 눈빛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무거운 쌀가마 세 포대를 한꺼번에 나를 만큼 힘이 장사였지만 사람을 함부로 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집안의 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를 낳은 어머니는 산후병으로 죽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늙은 유모 복례가 젖을 먹여 키웠으나 복례는 돌쇠에게 정을 주기는커녕 늘 차갑게 대했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라. 눈을 높이 들고 다니다가는 그 눈부터 뽑히는 수가 있다. 어린 돌쇠가 다른 종에게 얻어맞아 피를 흘려도 복례는 약 한 번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감의 외아들 윤겸에게는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윤겸은 돌쇠와 같은 날 태어난 21살 청년이었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글과 활쏘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거칠고 오만했습니다. 노비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고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매부터 들었습니다. 그날도 윤겸은 사랑채 마당에서 돌쇠를 무릎 꿇려놓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소인이 토를 단 것이 아닙니다. 소작인 만복 영감의 딸이 열병을 앓고 있으니 사흘만 기다려 주십사 말씀드린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딸이라도 데려오는 것이 법이다. 그 아이는 겨우 13살입니다. 윤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종놈이 감히 내 앞에서 법을 말해? 채찍이 돌쇠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돌쇠는 이를 악물었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윤겸은 그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소리를 내지 않느냐? 내 놈이 나를 비웃는 게냐? 다시 채찍이 올라가는 순간 대청마루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윤겸의 누이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윤대감의 하나뿐인 딸로 윤겸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병약한 어머니를 닮아 몸은 가냘팠지만 마음만은 올곧았습니다. 오라버니께서 그 아이를 계속 때리시면 아버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종놈 편을 드는 것이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매질하는 것은 양반의 도리가 아닙니다. 윤겸은 얼굴을 붉혔지만 채찍을 내던졌습니다. 좋다. 오늘은 내 덕분에 살았다.
그는 돌쇠의 어깨를 발로 밀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분수를 잊은 종놈은 오래 살지 못하는 법이다. 윤겸이 사랑채 안으로 들어가자 연하가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 괜찮습니다, 아씨. 등에서 피가 흐르는데 무엇이 괜찮다는 말이냐? 연하가 손수건을 꺼내려 하자 돌쇠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소인에게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상처에 신분이 따로 있느냐? 그 말에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시선을 내렸지만 심장은 이미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멀리 행랑채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모 복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도 분노도 아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안 된다. 복례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두 아이는 절대로 가까워져서는 안 돼. 그날 밤 복례는 돌쇠를 헛간으로 불렀습니다. 아씨 곁에 얼씬거리지 마라. 돌쇠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소인이 아씨께 무례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무례를 범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아씨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죄다. 저는 그저 무엇이냐? 설마 내까지 것이 아씨를 마음에 품기라도 했느냐?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복례는 답을 알아차렸습니다. 복례는 돌쇠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꿈도 꾸지 마라. 내 놈은 천한종이다. 아씨는 내가 감히 쳐다보아서는 안 될 뿐이다. 돌쇠는 얼굴을 돌린 채 낮게 물었습니다. 유모님은 어째서 저를 그토록 미워하십니까? 복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유모님은 제게 젖까지 먹여주셨다는데 어찌하여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종놈을 종놈답게 키운 것뿐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저와 같은 날 태어난 도련님께는 친어머니보다 더 지극하십니까? 복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헛간 문을 닫고 돌쇠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올리지 마라. 제가 몰라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 어미가 누구인지 궁금하더냐? 돌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례는 잠시 돌쇠를 바라보다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어미는 행실이 나쁜 몸종이었다. 어느 떠돌이와 배가 맞아 너를 낳고는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 우물에 몸을 던졌지. 산후병으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다. 돌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복례는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피를 타고난 내가 양반집 아씨를 넘보아서는 안 된다. 알아들었느냐?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헛간을 나갔습니다. 복례는 문틈으로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확인한 뒤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돌쇠야.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내 아들이 죽는다. 한편 돌쇠는 개울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우물에 몸을 던졌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옷고름을 풀자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주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반으로 쪼개진 작은 옥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돌쇠가 어렸을 때부터 이 옥패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유품이라 했으나 그 이상의 내력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옥패의 앞면에는 용의 머리 절반이, 뒷면에는 윤이라는 글자의 한쪽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달빛에 옥패를 비춰보았습니다. 윤이라니. 돌쇠가 평생 종으로 살아온 집안의 성도 윤씨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옥패를 감췄습니다. 나다. 연하였습니다. 아씨께서 이 밤에 어찌. 연하는 약이 담긴 작은 사기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낮에 맞은 상처에 바르거라. 이러시면 도련님께서 화를 내실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시킨 일이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다. 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직접 발라주겠다. 연하가 가까이 다가오자 돌쇠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받았습니다. 연하는 돌쇠의 손에서 삐져나온 붉은 끈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돌쇠는 순간 망설였지만 연하에게만큼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의 옥패를 꺼냈습니다. 연하가 옥패를 받아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문양을 어디서 얻었느냐? 제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문양이다. 연하가 옥패 뒷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틀림없다. 할아버님께서 공을 세우고 임금께 하사받은 쌍용 옥패와 똑같은 문양이야. 쌍용 옥패요? 옥패 2개를 합치면 한 마리 용이 된다고 들었다. 아버님께서 하나를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하나는. 연하는 말을 멈췄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라버니가 태어난 날 사라졌다고 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씨, 혹시 이 물건을 대감마님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하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연하의 심부름을 핑계로 장터에 갔습니다. 연하는 옥패를 아버지에게 바로 보여주기 전에 출생 당시의 일을 먼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근거 없이 말을 꺼냈다가 복례가 옥패를 빼앗거나 돌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찾으려는 사람은 삼파 막심이었습니다. 21해 전 윤겸이 태어날 때 해산을 도운 여인이며 돌쇠의 어미가 아이를 낳을 때도 곁에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장터의 주막 주인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막심이 할멈이라면 어젯밤 마을을 떠났어. 어디로 갔습니까? 모르지. 웬 사내가 찾아오더니 그날 밤 짐을 싸서 사라졌어. 그 사내의 생김새는 보셨습니까? 주막 주인이 주변을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대감 댁사람 같던데. 돌쇠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막심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은 누군가 뒤진 듯 어지러웠고 장롱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부엌의 아궁이에서는 아직 타다 남은 종이 조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불씨를 밟아 끄고 종이 조각을 집었습니다. 대부분 타버렸지만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사내 아이, 청색 포대기, 복례. 돌쇠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돌쇠가 몸을 숙이자 몽둥이가 벽을 때렸습니다. 얼굴을 가린 사내 둘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한 사내의 팔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다른 사내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이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옥패를 내놓아라. 돌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칼을 든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고 돌쇠는 그의 얼굴을 가린 천을 벗겼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윤겸의 수하인 마름 칠복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시킨 일이냐? 칠복은 대답하지 않고 돌쇠의 얼굴에 흙을 뿌린 뒤 도망쳤습니다. 돌쇠는 그를 쫓으려다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그것은 윤겸이 아니라
복례가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대감의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좌이정 민치구의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윤겸과 민좌이정의 막내딸 혼담을 꺼냈습니다. 혼인이 성사되면 윤겸은 민씨 가문의 힘을 등에 업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 윤씨 집안에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윤겸의 어머니 한씨 부인은 불안한 얼굴로 복례를 불러들였습니다. 혼인을 서두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복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옵니까? 쌍용 옥패 말이다. 복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겸이가 태어난 날 사라진 옥패를 아직도 찾지 못했느냐? 예, 마님. 이 혼담이 오간다는 소문을 들으면 대감께서 옥패 이야기를 다시 꺼내실 것이다. 대대로 적장자에게 물려주던 물건이니 말이다. 복례는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씨 부인이 싸늘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아는 자가 또 있느냐? 삼파 막심이뿐이었으나 제가 입을 막았습니다. 확실히 처리했느냐? 복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멀리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한씨 부인의 손바닥이 복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떠나게 했다고? 죽이지 않고? 마님,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것은 내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그 늙은이부터 찾아라. 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혼담을 알리려고 어머니를 찾아왔다가 내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이라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윤겸은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지금 누구의 아들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한씨 부인과 복례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겸아, 언제 왔느냐? 분명 유모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다. 제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 말 하나를 잘못 듣겠습니까? 복례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제게 병든 아들이 하나 있사온데 마님께서 그 아이를 걱정하신 것입니다. 나는 유모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듣는다. 어릴 때 다른 집에 양자로 보냈습니다. 윤겸은 복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복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겸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겸은 칠복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돌쇠의 옥패를 빼앗아 오라고 했거늘 어찌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그놈의 힘이 워낙 장사라. 윤겸이 칠복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쓸모없는 놈. 도련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옥패만으로는 부족하다. 돌쇠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놈의 어미가 누구였는지 모두 알아내라. 칠복이 물러간 뒤 윤겸은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윤대감과 윤겸은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키가 크고 눈매가 시원했지만 윤겸은 체구가 작고 눈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반면 돌쇠는 윤대감의 젊은 시절을 빼닮았다는 말을 종들이 몰래 주고받았습니다. 윤겸은 술병을 거울에 던졌습니다. 내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냐? 깨진 거울 속에서 그의 얼굴이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다. 돌쇠는 복례의 놀이개를 들고 행랑채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왜 막심이 할멈의 집에 있었습니까? 복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에서 주었느냐? 유모님이 삼파를 마을에서 쫓아내셨습니까? 그 늙은이는 내게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려 했다. 무슨 거짓말입니까? 내가 양반의 씨앗이라도 된다고 하더냐? 돌쇠는 품속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복례의 눈빛이 옥패에 꽂혔습니다. 이 옥패가 도련님이 태어난 날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장 내놓아라. 제 어머니의 유품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복례가 옥패를 잡으려 했지만 돌쇠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정말 우물에 몸을 던졌습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종놈이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입 다물어라. 복례는 소리를 지르며 돌쇠를 밀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벽에 걸려있던 작은 나무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함의 뚜껑이 열리며 낡은 편지와 비녀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돌쇠가 비녀를 집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 끝에는 윤씨 집안의 쌍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례가 황급히 빼앗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라.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다. 유모님이 어찌 양반과 여인의 비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문 밖에서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비녀를 어디서 찾았느냐? 한씨 부인은 비녀를 보는 순간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서윤의 비녀다. 돌쇠가 물었습니다. 서윤이 누구입니까? 한씨 부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감의 첫 번째 부인이다. 돌쇠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한씨 부인이 윤대감의 유일한 정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에게는 젊은 시절 혼인한 아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서윤. 윤겸과 돌쇠가 태어난 바로 그날 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어찌 돌아가셨습니까? 한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그 아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복례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함께 죽었다. 그러나 한씨 부인이 복례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여인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돌쇠는 복례의 말이 거짓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돌쇠는 비녀를 움켜쥐었습니다. 저와 같은 날 이 집에서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한씨 부인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돌쇠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는 묻지 마라. 평생 돌쇠를 천대하던 복례가 처음으로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알려 하지 말고 이 집을 떠나라. 멀리 가서 내 이름을 바꾸고 살아라. 돌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왜 제가 도망쳐야 합니까? 그래야 내가 산다. 진실을 알면 누가 저를 죽이려 합니까? 복례는 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채 쪽에서 윤대감이 복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복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 것과 들은 것을 입 밖에 내면 내 아들부터 죽이겠다. 그 말은 돌쇠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습니다. 복례의 아들. 대체 그 아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돌쇠는 그날 밤 연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찾지 않는 오래된 사당 뒤편에 앉았습니다. 돌쇠는 막심이의 집에서 습격당한 일과 복례의 방에서 발견한 비녀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연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윤 마님에 관한 이야기는 나도 어릴 적 딱 한 번 들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님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분이셨다고 했다. 혼인한 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마침내 아들을 가졌다고 했어. 그 아이가 태어난 날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무엇입니까? 서윤 마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석 달 만에 어머니께서 정실이 되셨다. 그리고 오라버니가 서윤 마님의 아들로 족보에 올랐지. 돌쇠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다면 도련님의 친어머니는 지금의 우리 어머니다.
연하는 주위를 살핀 뒤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서윤 마님과 동시에 아이를 낳으셨다. 당시에는 아버님의 첩이셨지. 같은 집에서 같은 날 두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여인은 죽었고 한 여인은 정실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가운데 하나는 도련님이 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연하가 돌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단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제가 서윤 마님의 아들이라면 아씨와 저는 돌쇠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연하 역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남매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품었던 사람이 피를 나눈 누이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돌쇠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다시는 이렇게 만나지 말자. 그 말에 돌쇠의 가슴이 무너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의 말씀이 옳습니다. 연하가 돌아서려는 순간 돌쇠가 불렀습니다. 아씨. 연하가 멈춰섰습니다. 제가 누구로 밝혀지든 아씨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를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다. 연하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고 사당을 떠났습니다. 돌쇠는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보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윤겸이었습니다. 제법 애틋하구나. 돌쇠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도련님, 감히 내 누이를 마음에 품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금 내 입으로 무슨 신분인지 밝혀져도 어쩌고 하지 않았느냐? 윤겸은 칼집으로 돌쇠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돌쇠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옥패를 내놓아라.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옥패 하나로 내가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소인은 도련님의 자리를 탐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내 출생을 캐고 다니는 것이냐?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윤겸은 칼을 뽑아 돌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종에게는 부모도 과거도 필요 없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도 진실이 두려우신 모양입니다. 윤겸의 눈에 살기가 번졌습니다. 칼날이 돌쇠의 목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화살 하나가 날아와 두 사람 사이의 나무에 박혔습니다. 누구냐? 윤겸이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 틈을 타 숲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윤겸은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무에 박힌 화살을 뽑았습니다. 화살대에는 붉은 실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20해 전 윤대감의 집에서 쫓겨난 호위무사 강무진이 사용하던 표식이었습니다. 돌쇠가 숲을 빠져나오자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중년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지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라. 당신은 누구요? 내 어머니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다. 사내는 자신을 강무진이라 밝혔습니다. 과거 윤대감의 호위무사였으며 첫 부인 서윤을 친누이처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돌쇠를 폐가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놀랍게도 사라졌다던 산파 막심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막심이는 겁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저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라고 돈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챈 마름들이 저를 쫓아왔지요. 강나리가 아니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강무진은 낡은 보퉁이에서 푸른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겠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쌓여있던 포대기의 일부다. 막심이가 천조각을 붙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21해 전 이 댁에서는 두 여인이 동시에 산통을 겪었습니다. 서윤 마님과 당시 첩이던 한 씨였지요. 서윤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왼쪽 어깨에는 윤 씨 집안의 선조들에게서 가끔 나타난다는 붉은 매화점이 있었습니다. 윤 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아이의 목에 쌍용 옥패의 절반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즌 뒤 서윤은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출혈이 아니었습니다. 막심이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마님께 독이 든 미역국을 먹였습니다. 서윤은 죽어가면서 강무진의 손을 붙잡고 부탁했습니다. 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그날 밤 한 씨가 낳은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으면 평생 첩으로 살아야 했던 한 씨는 복례에게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죽은 아이와 서윤의 아들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막시미는 울며 만류했지만 복례는 살아있는 아이를 한 씨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는 서윤의 아이로 꾸며 관에 넣으려 했습니다.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반집에서 자란 윤겸 도련님이 서윤 마님의 아들입니까? 막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네. 그러면 누구입니까? 아이를 바꾸려던 순간 죽은 줄 알았던 한 씨의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씨의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이 약했을 뿐이었습니다. 복례는 두 아이를 바라보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복례는 한 씨의 아들을 서윤 마님의 포대기에 싸서 안채로 데려갔네. 그리고 서윤 마님의 아들을 자기 아이라고 속여 행랑채로 데려갔지.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련님은 한 씨가 낳은 친아들이다. 그런데 어째서 복례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까? 강무진이 대답했습니다. 복례에게도 같은 날 태어난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복례는 출산 직후 자신의 아기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한 씨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서윤의 아들을 살려냈고 그 아이를 자신의 죽은 아기 대신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눈치챌까 두려워 친자식처럼 품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모질게 대하며 평범한 종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막시미가 돌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바로 서윤 마님의 아들이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상전으로 모신 윤겸은 복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윤겸은 한 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친아들을 서윤의 적장자로 둔갑시켜 정실 자리를 차지했고 진짜 적장자인 돌쇠를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윤대감은 이 사실을 모릅니까? 모르신다. 강무진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대감은 서윤 마님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그 아이가 윤겸이라고 믿고 있다. 한 씨가 21해 동안 속인 것이다. 돌쇠는 자신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붉은 매화점, 반쪽짜리 옥패, 서윤의 비녀, 모든 것이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강무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내가 대감께 진실을 알리려 했으나 한 씨가 내게 서윤 마님을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나는 죽음을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돌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씨가 윤겸을 민좌의정의 딸과 혼인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혼인이 이루어지면 누구도 진실을 밝힐 수 없다. 강무진은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리가 어디란 말입니까? 21해 동안 그는 돌쇠였습니다. 종들과 함께 밥을 먹고 헛간에서 잠들고 매를 맞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도련님이라 불린다고 지나온 세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무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대감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막시미는 두려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강무진이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아무도 이곳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창호지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겸의 수하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은 곧장 윤겸에게 달려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윤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복례의 아들이 아니며 한씨 부인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에는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윤대감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아들로 속여 족보에 올랐으므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양반의 신분도 재산도 민좌의정의 사위 자리도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윤겸은 어머니의 처소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맞습니까? 한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발각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느냐? 대답부터 하십시오. 윤겸이 탁자를 뒤엎었습니다. 저는 윤대감의 아들이 아닙니까? 한씨 부인은 문을 닫고 윤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21해 동안 이 집안의 아들로 살았다. 돌쇠가 진짜 아들이라는 말입니까? 그 종놈만 사라지면 진실도 사라진다. 윤겸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그때 죽이지 않았습니까? 한씨 부인의 얼굴에 비정한 빛이 스쳤습니다. 복례가 몰래 살렸다. 그럼 지금 죽이면 됩니다. 한씨 부인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에게서 자신의 욕망과 잔인함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칠복이 알고 있습니다. 그날 자정, 폐가에 불이 났습니다. 기름을 뿌린 불길이 순식간에 지붕을 집어삼켰습니다. 막시미는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고 돌쇠는 그녀를 등에 업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석가래가 출구를 막았습니다. 강무진이 맨손으로 불붙은 나무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함께 나갑시다. 도련님께서 살아야 진실도 삽니다. 돌쇠가 막시미를 업고 불길을 빠져나간 순간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나리, 돌쇠가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막시미가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타오르는 폐가 안에서 강무진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불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숲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화살은 막시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할머니, 돌쇠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막시미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대감께 매화점을 보여드리게. 그녀는 품에서 천으로 싼 물건을 꺼냈습니다. 쌍용 옥패의 나머지 절반이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막시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돌쇠는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칠복과 사내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께서 내 시신을 가져오라 하셨다. 돌쇠의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처음 보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강무진의 칼을 집었습니다. 내 목숨을 원한다면 직접 가져가 보아라. 칠복을 포함한 5명의 사내가 돌쇠를 에워쌌습니다. 돌쇠는 평생 칼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지게를 지고 쟁기를 끌며 다진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만큼은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달려들자 돌쇠는 칼등으로 그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두 번째 사내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 불길 가까이 밀어냈습니다. 칠복이 뒤에서 칼을 휘둘렀지만 돌쇠가 몸을 돌리며 피했습니다.
돌쇠의 팔이 길게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칠복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윤겸이 시켰느냐? 칠복은 피 묻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내 놈이 살아 돌아가도 누가 종의 말을 믿겠느냐? 돌쇠가 칼끝을 칠복의 목에 겨눴습니다. 막심이 할멈을 죽인 자가 누구냐? 칠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21해 동안 당한 모욕과 방금 눈앞에서 잃은 목숨들을 생각하면 칼을 내리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심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감께 매화점을 보여드리게. 돌쇠는 칠복의 목이 아니라 허리띠를 베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대감 앞에서 내가 한 짓을 모두 말해라. 그는 칠복의 두 손을 묶었습니다. 남은 사내들은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돌쇠는 막심이의 시신을 수습하고 무너진 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불길 속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쇠가 달려가 무너진 벽을 치웠습니다. 그 아래 강무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나리, 강무진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날이 밝으면 한씨가 먼저 손을 쓸 것입니다. 돌쇠는 강무진을 등에 업었습니다. 한쪽에는 막심이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다른 한쪽에는 묶인 칠복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윤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종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이름을 되찾으러 가는 사내의 걸음이었습니다. 새벽녘 윤대감의 집에서는 윤겸과 민좌의정 막내딸의 혼담을 확정하기 위한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붉은 비단이 걸렸고 귀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윤대감은 사람들 앞에서 윤겸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집안의 대를 이을 적장자요. 바로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돌쇠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에는 강무진이 엎여 있었고 뒤편 수레에는 흰 천으로 덮인 막심이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묶인 칠복도 함께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길을 비켰습니다. 윤겸이 소리쳤습니다. 저 종놈을 당장 끌어내라. 돌쇠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대감마님께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종놈의 말 따위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윤겸이 하인들에게 눈짓했지만 윤대감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돌쇠는 무릎을 꿇고 두 개의 옥패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평생 지녔던 반쪽이었고 다른 하나는 막심이가 죽기 전 건넨 반쪽이었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돌쇠가 두 옥패를 맞췄습니다. 반으로 끊겼던 용이 하나가 되었고 뒷면에는 완전한 윤자가 나타났습니다. 윤대감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쌍용 옥패. 한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짜입니다. 저 종놈이 대감의 재산을 탐내 만든 물건입니다. 강무진이 돌쇠의 등에서 내려와 힘겹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증인입니다. 윤대감은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강무진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진이 내가 살아있었느냐? 21해 전 서윤마님의 죽음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저자는 서윤을 겁탈하려다 달아난 죄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연하가 안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윤의 비녀와 복례의 방에서 찾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 그날의 일이 적혀 있습니다. 복례가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써내려간 기록이었습니다. 서윤 마님의 아들을 행랑채로 데려왔다. 한씨 마님의 아들을 서윤 마님의 아들로 속였다. 내 죽은 아기 대신 그 아이를 살리고 싶었으나 한씨 마님이 알아차릴까 두려워
품어주지 못했다. 윤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씨 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모두 저 종놈이 꾸민 일입니다. 돌쇠가 천천히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붉은 매화점이 드러났습니다. 윤대감은 그 점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매화점. 그것은 윤대감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도 있던 표식이었습니다. 돌쇠는 품에서 서윤의 비녀를 꺼내 윤대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낳으신 분이 서윤 마님이라 들었습니다. 윤대감은 돌쇠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굵은 눈썹과 반듯한 콧날, 이를 악물 때마다 단단해지는 턱선까지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놈의 옷을 모두 벗겨라. 대감의 명령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돌쇠의 왼쪽 어깨에는 매화점이 있었고 오른쪽 허리에는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흉터를 기억했습니다. 서윤이 임신했을 때 불이 난 부엌에서 넘어지며 배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허리에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돌쇠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내 아들이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진짜 아들이야. 윤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사람들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윤겸은 칼끝을 돌쇠에게 겨눴습니다. 21해 동안 내가 이 집안의 아들이었다. 이제 와서 종놈 하나가 나타났다고 나를 버리겠다는 겁니까? 윤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어미가 누구냐? 그 질문은 윤겸이 아니라 한씨 부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숨어있던 복례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례는 윤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윤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복례는 한씨 부인을 가리켰습니다. 도련님은 한씨 마님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는 누구냐? 복례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한씨 부인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라. 그 순간 윤대감이 한씨 부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윤겸의 아비가 누구냐고 물었다. 한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갑자기 복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등에 비수가 꽂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검은 두건을 쓴 사내가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돌쇠가 복례를 받아 안았습니다. 유모님, 복례는 피를 토하면서도 윤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도련님 부디 도망치십시오. 내 아버지가 누구냐? 윤겸이 복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말해, 누구의 씨앗이기에 모두가 내게 숨기는 것이냐? 복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의 아버지는 윤대감의 하나뿐인. 그때 복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끝내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윤대감은 한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한씨 부인의 얼굴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그녀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윤겸의 아비는 지금 이 집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대감의 친동생이자 이 집안의 둘째 어른 윤태성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는 대감의 동생과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윤대감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윤겸은 자신의 친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윤태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쇠가 친아들로 밝혀진 바로 그날, 윤겸은 자신이 작은아버지와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복례를 찌르고 달아난 사내의 손에는 윤겸의 혼인을 약속했던 민좌이정 집안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뒤바뀐 두 아들의 싸움은 이제 윤씨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1해 동안 감춰진 비밀 뒤에는 윤씨 가문이 모든 재산을 삼키려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감옥에 갇힌 한씨 부인은 몰래 찾아온 윤태성에게 말했습니다. 돌쇠를 죽이세요. 그러면 윤겸이가 다시 적장자가 됩니다. 윤태성이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윤겸이도 내 아들이 아니다. 한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윤태성은 감옥문 너머로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21해 전 당신이 낳은 아이는 이미 죽었소. 한씨 부인은 철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윤겸은 누구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윤태성이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날 밤 데려온 아이가 하나 더 있었소. 한씨 부인의 비명이 어두운 감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감옥의 창살을 붙잡은 채 윤태성을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이오? 윤태성은 등불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당신이 21해 전 낳은 아들은 죽었소. 거짓말이오. 죽은 아이를 내 두 손으로 확인했소. 숨도 쉬지 않았고 맥도 뛰지 않았소. 산파 막시미는 아이가 다시 울었다고 했소. 막시미가 본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었소. 한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과 한씨 두 여인이 동시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시각, 윤태성은 대문 밖에서 청색 포대기에 쌓인 또 다른 사내 아이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민좌이정의 집사였습니다. 당시 민치구는 아직 좌이정이 아니었습니다. 벼슬길에 막 오르던 야심가였고 윤대감의 집안과 힘을 합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윤겸이요?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윤겸의 친아버지는 민치구란 말이오? 그의 아이인 것은 맞지만 아버지가 민치구인지는 나도 모르오. 그게 무슨 뜻이오? 윤겸을 낳은 여인은 민치구의 아내가 아니었소. 민씨 집안의 안주인이 평생 곁에 두었던 몸종이었지. 그 몸종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아이를 낳은 뒤 하룻밤 사이 사라졌고 아이는 윤태성에게 넘겨졌습니다. 민치구는 아이를 윤씨 가문에 숨겨 키우는 대가로 윤태성에게 벼슬과 재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에게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씨가 낳은 아이가 죽고 서윤이 독에 쓰러진 것입니다. 윤태성은 민씨 집안에서 데려온 아이를 한씨의 죽은 아이와 바꿨습니다. 복례는 한씨의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고 그 아이를 서윤의 아들로 꾸몄습니다. 결국 서윤의 진짜 아들은 돌쇠가 되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민씨 집안의 아이는 윤겸이라는 이름으로 적장자가 되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21해 동안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윤겸을 이용한 것이오? 내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아이를 잃은 첩으로 쫓겨났을 것이오. 나는 윤겸을 위해 사람까지 죽였소. 한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에게 독을 먹이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21해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은 윤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아이는 어디에 묻었소?
윤태성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엌 뒤 오래된 감나무 아래 한씨 부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감나무 아래에서 어린 윤겸이 뛰노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았던가요? 한씨는 그 아래 자신의 진짜 아들이 묻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윤겸의 장수를 빌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오.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군. 대감께 모든 것을 밝히겠소. 윤태성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면 윤겸은 양반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다. 민치군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 아이부터 죽이려 할 것이요. 내 핏줄이 아니더라도 윤겸은 내 아들이요. 한씨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나는 21해 동안 그 아이의 어머니였소. 윤태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미답게 아들과 함께 죽겠소? 한씨 부인의 눈이 약병에 꽂혔습니다. 윤태성이 감옥 안으로 손을 뻗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윤태성이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 연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모두 들은 듯 창백한 얼굴로 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윤태성이 연하를 붙잡으려 했지만 연하는 등잔을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복도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윤태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대감에게 가기 전에 막아야 한다. 그러자 한씨 부인이 감옥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연하야, 도망가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21해 동안 진실보다 욕망을 택했던 한씨가 처음으로 자식을 살리기 위해 진실을 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윤겸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도포는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까지 허리를 굽혀 모시던 하인들은 윤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의 명령을 받은 종들도 대답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윤겸을 가문에서 내쫓지는 않았으나 모든 권한을 거두었습니다. 혼담 역시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미뤄졌습니다. 21해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윤겸은 술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윤태성이 들어왔습니다. 윤겸이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아버지라면서 이제야 찾아오셨습니까? 윤태성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내 아비가 아니다. 윤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루 만에 아버지가 2번이나 바뀌는군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중요합니다. 윤겸이 윤태성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가 중요하다. 돌쇠가 살아있는 한 너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놈을 죽이려다 실패했습니다. 대놓고 죽일 필요는 없다. 윤태성은 품에서 관인이 찍힌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쇠가 산파와 강무진을 죽이고 윤씨 집안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자백서다. 누가 이런 것을 믿겠습니까? 칠복이 증언할 것이다. 윤겸은 피식 웃었습니다. 칠복은 돌쇠에게 붙잡혔습니다. 칠복의 늙은 어미와 어린 딸은 내 손에 있다. 윤태성은 이미 관아의 아정과 포졸들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돌쇠가 진짜 적장자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인정되기 전에 살인범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너는 내일 민좌의정의 딸과 혼례를 치러라. 혼담은 미뤄졌습니다. 민대감은 오히려 혼례를 앞당기길 원한다. 윤겸이 이상하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윤씨 집안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말입니까? 그래서 서두르는 것이다. 윤태성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혼례가 치러지면 민씨 집안도 너를 지키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돌쇠를 없애고 윤대감마저 쓰러지면 내가 다시 이 집안의 주인이 된다.
윤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으로 수많은 종을 때리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자신은 양반으로 태어났기에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핏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너는 내일 해 뜨기 전에 거지가 되어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윤태성이 나간 뒤 윤겸은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거울 앞에 앉아 붉은 도포의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피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는 깨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21해가 나를 도련님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윤대감의 안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윤대감은 새 비단옷과 갓을 준비해 두었으나 돌쇠는 여전히 낡은 종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옷을 갈아입지 않았느냐? 이 옷이 제게 익숙합니다.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돌쇠는 한참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제가 아들이라 기쁘십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제가 아들이 아니었어도 어제처럼 품어주셨겠습니까? 윤대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평생 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윤대감은 수없이 마당을 오가며 돌쇠를 보았지만 이름 한번 따뜻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종이 매를 맞아도 집안일이라 여겼고 윤겸이 소작인의 딸을 데려가려 해도 아들의 작은 실수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감마님의 피를 타고났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된 것입니까? 돌쇠야. 제 이름은 돌쇠입니다. 대감마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아니지만 21해 동안 제가 살아온 이름입니다. 윤대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는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조참판까지 지낸 양반이 종의 옷을 입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인 줄 몰랐다는 말로는 용서받을 수 없겠지. 너뿐 아니라 이 집의 모든 종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니 말이다. 돌쇠는 아버지의 절을 받지 못하고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대감마님의 자리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 본래 내 것이다.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라. 이 집의 노비 문서를 모두 없애주십시오. 윤대감이 놀라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일했던 이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제가 아들이라 인정받아야만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윤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마. 바로 그때 연하가 문을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아버님, 큰일입니다. 연하는 감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윤겸은 한씨 부인의 아들도 윤태성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민씨 집안에서 몰래 데려온 세 번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윤태성이 돌쇠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사실까지 말했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내 동생이 어찌... 그 순간 대문 밖에서 포졸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관가의 명이다. 살인자 돌쇠를 내놓아라. 포졸들이 사랑채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앞장선 아전은 관인이 찍힌 체포문서를 펼쳤습니다. 돌쇠는 삼파 막시미를 살해하고 강무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가 있다. 윤대감이 호통쳤습니다. 거짓이다. 그러나 포졸들 사이에서 칠복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돌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돌쇠가 막심히 할멈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칠복아, 내가 한 일을 잊었느냐? 칠복은 돌쇠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멀리 담장 밖에는 칠복의 어미와 어린 딸을 붙잡은 윤태성의 수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칠복은 울음을 참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저자가 죽였습니다.
포졸들이 돌쇠에게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윤대감이 막으려 했지만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달아나면 정말 죄인이 됩니다. 윤대감은 돌쇠가 처음으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수십 명의 포졸에게 둘러싸여 집을 나섰습니다. 그 광경을 사랑채 창문 너머에서 윤겸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겸은 승리한 듯 웃으려 했지만 끝내 웃지 못했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원망 대신 연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관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씨는 돌쇠를 보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죽였다. 돌쇠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윤의 미역국에 독을 넣으라고 시킨 사람이 나다. 한씨 부인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서윤이 아들을 낳으면 자신과 아이는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 두려웠습니다. 윤태성이 건넨 독을 미역국에 넣도록 복례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끝내 독을 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독을 넣은 사람은 한씨 부인 자신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내게 부탁했다.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한씨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종으로 만들었다. 돌쇠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의 여인을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목을 조르고 싶은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십니까? 윤태성이 너를 죽이고 윤겸을 다시 적장자로 만들려 한다. 윤겸 도련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한씨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민씨 집안의 몸종 옥분이 낳은 아이. 윤태성이 데려와 자신의 죽은 아기와 바꾼 아이. 돌쇠는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민좌희정이 자신의 비밀을 감추려 했다면 왜 이제 와서 윤겸과 자기 딸을 혼인시키려 합니까? 한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위해서라 해도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윤겸과 딸을 혼인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치군은 윤겸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거짓말을 한 것이요. 한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윤겸의 친부가 민치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요. 그렇다면 친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한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감옥 뒤편에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두건을 쓴 사내가 들어와 돌쇠의 감방 앞에 섰습니다. 대감의 친아들이 이렇게 쉽게 죽어서는 곤란하지. 사내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민좌희정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돌쇠에게 열쇠를 던져주었습니다. 나가라. 어째서 나를 돕는 것이오? 내일 윤겸과 민대감의 딸이 혼례를 치른다. 그 혼례를 막아야 한다. 당신들이 원한 혼례가 아니오? 집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대감의 딸은 친딸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딸입니까? 21해 전 사라진 몸종 옥분의 딸이다. 돌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옥분이 낳은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옥분은 같은 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내 아이는 윤태성에게 넘겨졌고 뒤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민치구의 아내가 자신의 딸로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윤겸과 혼인할 여인은 윤겸의 쌍둥이 누이다. 한씨 부인이 창살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민치구가 어찌 그 혼례를 허락했단 말이오? 민대감은 두 아이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옥분이 여자아이만 낳은 줄 알고 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요? 집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윤태성이다. 윤태성은 남매를 혼인시킨 뒤
이 사실을 빌미로 민치구를 협박할 생각이었습니다. 혼례가 이루어지는 순간 민씨 집안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게 되고 윤태성은 좌의정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가 감방문을 열었습니다. 윤겸 도련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씨가 돌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너를 죽이려 했는데도 구하겠다는 것이냐? 돌쇠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분도 태어난 날부터 다른 사람의 욕심에 이용당했습니다. 그는 한씨 부인의 감방도 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민씨 집안의 신부 민채령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민치구의 늦둥이 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채령에게 한 번도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채령의 생일만 되면 몰래 울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그날 늙은 몸종 하나가 신부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씨, 혼례를 치르시면 아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몸종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붉은 끈을 꺼냈습니다. 끈에는 반달 모양의 작은 노쇠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채령은 자신의 목에 걸린 장식을 꺼냈습니다. 두 장식은 정확히 한 쌍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씨께서 태어났을 때 쌍둥이 오라버니와 나누어 가진 물건입니다. 채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게 오라버니가 있다고? 오늘 혼인하실 윤겸 도련님이 그분입니다. 채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다. 아씨의 왼쪽 발목에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있지 않습니까? 채령은 숨을 멈췄습니다. 윤겸 도련님의 오른쪽 발목에도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몸종은 바로 옥분이었습니다. 21해 전 아이를 잃고 쫓겨난 것이 아니라 민씨 집안에서 신분을 숨긴 채 딸 곁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채령이 처음으로 자신을 낳은 여인을 불렀습니다. 옥분은 딸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씨를 지키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겸은 이 사실을 아느냐? 아직 모릅니다. 채령이 혼례복을 벗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민치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옥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민치구의 수아들이 옥분을 붙잡았습니다. 채령이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사실입니까? 민치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친오라버니와 혼인하라는 것입니까? 혼례만 치르면 윤씨 집안의 재산과 군권이 우리 것이 된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군요. 민치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금 전 윤태성에게 들었다. 채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치구는 남매라는 사실을 알고도 혼례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권력 앞에서는 피부치도 도구일 뿐이다. 그 말에 옥분이 민치구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은 저 아이들의 아비가 아닙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치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옥분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윤겸과 채령은 당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채령이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윤태성입니다. 22해 전 옥분은 민치구의 집에서 일하던 몸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씨 집안을 드나들던 윤태성에게 겁탈당했고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민치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두 아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자신의 딸로 키워 혼인의 도구로 삼고 남자아이는 윤씨 집안에 심어 훗날 재산을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윤태성은 민치구에게 아이가 하나뿐이라고 속였습니다.
쌍둥이 남매를 훗날 혼인시켜 민치구의 약점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민치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윤태성, 그자가 나를 속였구나.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민치구는 칼을 뽑아 옥분에게 겨눴습니다. 그 순간 채령이 친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를 죽이시려면 저부터 죽이십시오. 민치구가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혼례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씨 집안의 마당에는 붉은 비단이 걸렸습니다. 전날 적장자가 바뀌고 살인사건까지 벌어졌지만 윤태성은 혼례를 강행했습니다. 민씨 집안과의 결합을 선포하면 누구도 윤겸의 자리를 쉽게 흔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겸은 신랑의 붉은 예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자가 가짜 도련님이라지? 어미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더군. 윤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부의 가마가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채령이 아니었습니다. 혼례복을 벗어 던진 채령이 옥분과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돌쇠와 한씨 부인 연하가 나타났습니다. 죄인을 잡아라. 윤태성이 소리쳤지만 윤대감의 호위병들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윤대감도 대청마루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진실을 막지 못한다. 채령은 윤겸의 앞에 섰습니다. 혼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윤겸이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가짜 도련님이라 싫어진 것이오? 채령은 반달 모양의 장식을 꺼냈습니다. 옥분이 윤겸의 목에 걸린 붉은 끈을 잡아당기자 그곳에서도 같은 모양의 장식이 나왔습니다. 두 장식은 완전한 원이 되었습니다. 옥분이 울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같은 날 제가 낳은 쌍둥이 남매입니다.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겸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옥분은 윤겸의 오른쪽 발목을 가리켰습니다. 별 모양의 점이 있을 것입니다. 윤겸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발목에 있던 점을 기억했습니다. 채령이 치맛자락 아래 왼쪽 발목에 같은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윤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했던 혼인마저 윤태성이 만든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는 누구요? 옥분은 윤태성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입니다. 모든 시선이 윤태성에게 쏠렸습니다. 윤태성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웃으며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아비다. 윤겸의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누이와 혼인시키려 했습니까? 내가 민치구의 사위가 되어야 내가 그자를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었소? 윤씨 집안을 차지하기 위해 심어놓은 씨앗. 그 말에 윤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나는 21해 동안 누구의 아들도 아니었군. 한씨 부인이 윤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낳지는 않았으나 너는 내 아들이다. 윤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씨는 자신이 죽인 서윤의 아들을 종으로 만들었고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죄 많은 어머니였지만 윤겸에게 젖을 먹이고 아플 때 밤을 새운 사람도 한씨였습니다. 윤겸이 한씨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윤태성이 채령의 목에 칼을 겨눴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옥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태성은 채령을 인질로 잡고 대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윤대감, 가문의 재산문서와 병부를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계집을 죽이겠소. 윤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버지. 윤태성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은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윤태성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저를 한 번이라도 아들이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쓸모 있는 동안에는 윤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허리에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칼끝은 돌쇠가 아니라 윤태성을 향했습니다. 채령을 놓아주시오. 윤겸이 천천히 윤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칼을 버려라. 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계획도 끝입니다. 너 따위는 다시 만들면 된다. 그 말에 윤겸은 웃었습니다. 21해 동안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누구보다 천하게 이용당하고 있었군요. 돌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직도 나를 도련님이라 부르는 것이냐? 제가 살아온 21해 동안 도련님은 도련님이셨습니다. 윤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러 온 돌쇠가 오히려 마지막까지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돌쇠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채령을 데려가라. 무슨 짓을 하려는 것입니까? 윤겸은 대답하지 않고 윤태성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윤태성이 채령을 밀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윤겸이 그 칼날을 자신의 어깨로 받아냈습니다. 윤겸아, 한씨 부인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돌쇠는 달려가 채령을 끌어냈습니다. 윤겸은 피가 흐르는 어깨로 윤태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윤태성이 윤겸의 목을 조르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은 내가 아니었으면 태어난 날 죽었어.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당신을 끝내겠소. 윤겸이 바닥에 떨어진 밧줄을 윤태성의 손목에 감았습니다. 돌쇠가 달려들어 윤태성을 제압했습니다. 윤태성은 포졸들에게 붙잡히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돌쇠야, 저놈을 살려두면 언젠가 내 자리를 다시 노릴 것이다. 돌쇠는 윤겸을 부축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당신처럼 도구로만 보니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 것이오. 윤태성이 끌려가자 윤겸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한씨 부인이 그의 상처를 누르며 울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어미를 두고 가면 안 된다. 윤겸이 한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데도요? 내가 너를 낳지 않았어도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윤겸은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윤겸은 자신이 지키려던 양반의 자리를 잃었지만 평생 찾아 헤맨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윤태성과 민치군은 함께 관하로 압송되었습니다. 칠복은 자신의 가족이 풀려난 것을 확인한 뒤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막심이에게 화살을 쏜 자가 자신이며 윤겸과 윤태성의 명령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윤겸이 마지막 순간 윤태성을 붙잡고 채령을 구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무진은 심한 화상을 입었으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의 증언과 복례의 기록, 옥분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21해 전의 아이 바꿔치기와 서윤 독살 사건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윤태성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민치군은 관직과 재산을 몰수당한 뒤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서윤을 죽인 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관하에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윤대감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도망치지 않았소? 한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1해 동안 다른 사람의 아이를 빼앗아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제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유배를 떠나기 전 한씨는 윤겸과 함께 부엌 뒤 감람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파자 작은 옹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베네 저고리와 이름 없는 아이의 유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씨는 옹기를 품에 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미가 미안하다. 21해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친아들을 품었습니다. 윤겸은 말없이 한 씨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저는 이 집에 오지 않았겠지요. 그렇다고 내가 내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한 씨는 옹기를 끌어안은 채 윤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쪽에는 낳고도 한 번 안아보지 못한 아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낳지 않았으나 21해 동안 키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한 씨가 유배를 떠나는 날 윤겸은 마을 어귀까지 따라갔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 혼자 어떻게 그 먼 길을 갑니까? 내가 나를 어머니라 불러준 것만으로 충분하다. 한 씨는 윤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련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라. 내가 짓밟았던 이들에게 사죄하며 살아라. 윤겸은 길바닥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어머니, 살아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 씨는 끝내 뒤돌아보지 못하고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윤대감은 집안의 모든 노비를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불안해했습니다. 윤대감은 노비 문서가 담긴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안의 노비 문서를 모두 없앤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윤대감이 직접 문서에 불을 붙이자 수십 년간 사람을 재산으로 묶어두었던 종이가 재로 변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이 집을 떠나도 좋다. 남고 싶은 사람은 품삯을 받고 일하게 될 것이다. 늙은 종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고 젊은 종들은 돌쇠를 향해 절했습니다. 돌쇠가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제게 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은 누구의 허락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윤대감은 돌쇠에게 새 이름을 주려 했습니다. 내 어머니 서윤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어둔 이름이 있다. 윤강이라 했다. 돌쇠는 한참 생각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이름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돌쇠라는 이름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윤강돌이라 정했습니다. 양반가의 아들이기 전에 종들과 함께 살아온 돌쇠의 세월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윤겸은 자신이 매질했던 종들과 소작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만복 영감의 집에도 갔습니다. 그는 과거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데려가려 했던 13살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 만복 영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무릎 한 번 꿇는다고 없던 일이 되겠습니까? 없던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겸은 자신의 비단옷과 폐물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평생 갚겠습니다. 그날부터 윤겸은 소작인들과 함께 논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쟁기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윤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돌쇠가 논으로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윤겸이 흙 묻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더는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라.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윤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라. 윤겸 형님. 윤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뒤바뀐 운명 속에서 누구보다 깊이 얽힌 두 사람이었습니다. 돌쇠야, 이제 제 이름은 윤강돌입니다. 그 이름 참 이상하구나. 형님의 성격만큼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윤대감은 자신의 재산 절반을 소작인들에게 나누고 작은 사랑채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종이었던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강무진은 윤씨 집안의 총관이 되었고 더는 칼을 잡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채령과 함께 살았습니다. 채령은 혼인을 서두르지 않고 글을 배워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친오라버니인 윤겸과는 잃어버린 세월을 천천히 되찾았습니다. 연하와 돌쇠에게도 놀라운 진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연하는 서윤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한씨가 윤대감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이었습니다. 따라서 돌쇠와 연하는 어머니가 다른 남매가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품었던 마음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한동안 괴로워했지만 끝내 그 감정을 미련으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매라는 사실을 모르던 때의 마음까지 죄로 여기지는 않겠습니다. 돌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는 제게 처음으로 사람답게 대해주신 분입니다. 이제는 누이로서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연하는 돌쇠에게 처음으로 오라버니라 불렀습니다. 오라버니.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은 잃어버린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 한씨 부인이 유배에서 돌아왔습니다. 나이는 훨씬 들어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윤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단 옷을 입은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거친 손을 가진 농부였습니다. 한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내가 오는 날을 알았느냐?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렸습니다. 윤겸은 한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씨가 아들의 얼굴을 끌어안았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이제야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돌쇠와 연하, 채령, 옥분이 함께 걸어왔습니다. 한씨는 돌쇠를 보는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죽였다. 내 인생을 빼앗았다. 내게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다. 돌쇠는 한씨 앞에 작은 보퉁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윤의 비녀와 한씨의 죽은 아기가 입었던 베네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지나간 일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움만 남기면 윤태성과 민치구가 만든 비극이 계속될 뿐입니다. 돌쇠가 한씨를 일으켰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윤겸 형님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씨는 윤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때 상정과 종으로 나뉘었던 사람들이 한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윤대감과 돌쇠, 연하와 윤겸, 채령과 옥분, 그리고 유배에서 돌아온 한씨까지 함께였습니다. 윤대감은 돌쇠와 윤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아이는 내 피를 받았으나 종으로 살았고 한 아이는 내 피를 받지 않았으나 아들로 살았다. 윤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자 돌쇠가 윤겸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피가 가족을 정하는 것이라면 저는 21해 동안 가족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연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까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대감은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다시 이 집에서 살거라. 윤겸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를 모두 갚은 뒤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언제가 되겠느냐? 윤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지요. 다음 날 아침 윤겸은 다시 논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윤씨 집안의 새 주인이 되었지만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비에서 풀려난 사람들과 함께 장터를 열고 빚 때문에 자식까지 빼앗기던 소작인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감이라 부르려 했지만 돌쇠는 언제나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돌쇠면 충분합니다. 세월이 흘러 윤씨 집안의 이야기는 유청골에서
가장 유명한 야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이 양반이 되고 양반이 종으로 떨어진 이야기라며 흥미롭게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진짜 끝은 신분이 뒤바뀐 데 있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돌쇠는 높은 자리에 올라도 사람을 짓밟지 않았고, 도련님으로 살았던 윤겸은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어난 날 다른 사람의 욕망으로 운명이 바뀌었던 두 사내는 마침내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함께 서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돌쇠가 어머니의 비녀를 무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윤겸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의 아들 자리를 빼앗고 살았습니다. 돌쇠가 윤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이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욕심이 우리를 바꾼 것입니다. 윤겸이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 용서할 수 있느냐? 돌쇠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두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윤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덤 앞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종으로 태어났다고 믿었고, 한 사람은 양반으로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을 결정한 것은 핏줄도 족보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것이 두 사람의 진짜 신분이었습니다.